최근에 제가 조금 재밌는 연구를 했었는데요. 네. 그 저희 가까이 한 2억 광년 정도 떨어진 아 가까운가요? 2억 광년이요? 2억 광년이 천문학 가까워요? 기준으로는 정말 가까운 네. 천체입니다. 그래서 NGC 525라고 하는 네, 525. 은하가 있거든요. 은하 이름입니다. 은하 중심이 아니고 은하 바깥에서 엄청 강한 X선을 내는 그런 천체를 찾았습니다. X선을 내는 천체요. 네, 맞습니다. 네. 은하의 내부가 아니라 은하의 내부, 바깥에서. 바깥에서. 네. 밝은 빛을 내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되게 포인트.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요, 엄청 신기합니다. 그럼 그게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아주 새로운 종류의 블랙홀이다. 블랙홀은 원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시꺼멓잖아요. 네.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게 참 블랙홀의 아이러니기도 하고 예. 제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예. 블랙홀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예.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천문학에서는 블랙홀에서 가장 강한 빛이 동시에 나오기도 해요. 블랙홀 자체가 아니고 블랙홀 주변에서. 주변에서. 그래서 밝고 아주 강한 빛을 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하기에 사실 또 좋은 천체이기도 해요. 근데 1억 광년 바깥에서 갑자기 밝은 걸 발견했다. 그럼 진짜 너무 소름 돋고 신기하긴 그러니까 하겠네. 아까 그 뭐 아이돌 그룹 이름 같은 NGC 525. 오이오이 맞습니다. 그거는 교수님 그룹이 처음으로 찾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서 X선 관측을 해서 정말 우연히 찾은 거예요. 자, 블랙홀이 뭔지 구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블랙홀의 생김새부터 먼저 아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 발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게 자료입니까? 네, 자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기계 오류난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씀해 주시죠. 누가 원 그렸는데?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블랙홀에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블랙홀의 생김새를 보실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특이점이라고. 특이점? 네, 특이점은 이제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고영량입니다. 네. 우리가 왜 특이점이라고 부르냐면 이 특이점에서는 모든 물리적 법칙이 무너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밀도가 무한대가 되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숫자가 엄청 커진다는 걸 커진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력 아시죠? 지구가 우리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렇죠. 예, 있잖아요. 잡아당기는 거. 그것도 역시 무한대로 가는 지점. 그러면 네. 중력이 무한되면 빨아들이는 힘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끌어당기는 네, 힘이. 맞습니다. 그럼 저기 특이점 말고 나머지는 다 뭐가 있어요? 뭐예요? 나머지는 시커먼 영역의 바깥쪽에 해당되는. 어. 어. 그 테두리. 네, 테두리입니다. 테두리가 뭐예요? 테두리가 바로 우리가 흔히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네. 예, 저희가 뭐 책도 그러고 우리 윤아 씨 노래에 들어있고. 네, 맞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그 맞아요. 예. 사건의 지평선의 이름이 되게 약간 시적이고 문학적인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요 단어 뜻을 알면 사건의 지평선의 정의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평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평선. 지평선 어떤 거죠?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 저 평평한 지역을 보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종의 경계를 이제 의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혹은 이제 거기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볼 수 예, 있는 영역. 예. 그게 이제 지평선이고요. 네. 사건은 어떤 거예요? 사건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 벌어졌다. 의미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 물리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정보를 받아야죠. 뭐 받아야 빛을 돼요. 받든지 그렇죠. 뭐 소리를 듣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빛이에요. 우리가 빛을 통해서 그 정보를 이제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저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빛을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 지평선 끝의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그럼 합니다. 빛은 저기까지밖에 못 오는 겁니까? 맞아요. 네. 안쪽이 시커멓게 보이는 이유가 네.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빛이 우리한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검은 부분은 빛이 도달하지 않는 거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저 테두리를 볼 수 있는 거는 저기까지는 빛이 도달을 했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다시는 밖으로 못 나온다고 보면 됩니까? 저기를 빨려 들어가는 순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 사건의 지평선 주위에서는 시공간이 엄청나게 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빛이 빠져나오게 못하게 되는 거죠. 시공간이 휘어 있다.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 저 중력편에서 중력편 할 때 네, 중력편에서 시공간이 휜다라는 얘기는 좀 듣기는 했는데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력편에서 고무막 실험 얘기를 했잖아요. 고무막 가운데 무거운 추를 올리면 막이 이렇게 휘잖아요. 거기에 작은 공을 놓으면 휜 쪽으로 공이 끌려 들어가죠. 이거 질량이 큰 천체가 시공간을 휘게 해서 주변의 작은 천체들이 휘어진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랙홀 같이 중력이 강한 경우에 블랙홀을 우리가 잡아당기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블랙홀 주변에서 시공간이 매우 많이 휘었기 때문에 빛마저도 그 길을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블랙홀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의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블랙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우 앞뒤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가 없다. 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블랙홀은 앞뒤 좌우가 없다.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항성님을 봤을 때 네. 우리가 앞을 보고 있는지 뒤를 보고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눈. 그렇죠. 눈 혹은 코 예.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앞을 보고 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뒤를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얼굴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죠. 앞뒤를 구별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블랙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음. 블랙홀은 아무런 형태가 없어요. 아. 블랙홀은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똑같은 블랙홀 두 개가 있어요. 무게가 똑같은 블랙홀이 있어요. 그럼 두 개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만들어졌든지 상관없고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쌍둥이에요, 완전. 그러면 우리가 쌍둥이야. 만약에 블랙홀이라면 정웅재 교수님 출연 못하게 됐다는데요. 그러면 야 그냥 몸무게 같은 사람 아무나 섭외해. 맞습니다. 어차피 똑같아. 이렇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도 있다면 중요하죠. 근데 블랙홀은 그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사람은 그런데 블랙홀은 그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몸무게만 같으면 같다는 얘기 그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물리학은 사실 되게 구체적인 대상을 탐구해서 구체적인 대상들에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렇죠.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되게 수학적인 존재처럼 들리네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규격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게 너무 네, 충격이에요.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블랙홀 자체의 생김새고요. 자체. 그거보다 조금 더 밖으로 제가 한번 네. 가볼게요. 조금 더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멀리. 자, 그러면 조금 더 밖으로 보면 밖에 이제 여기 개길식 아니에요, 개길식? 저 밖에 이제 빛 나오네 저거. 네, 이제 뭐가 보이죠? 빨간 원은 뭡니까? 저게 사건의 지평선의 경계인가요? 아닙니다. 포톤 링이라고 합니다. 네? 포톤 링. 포톤링? 네. 포톤은 그 광자, 네. 빛이 나오는 광자의 링이라고 하면 이렇게 링. 반지처럼 생긴 예. 모양. 약간 게임에서 한 두 번쯤 업그레이드하면 나오는 무기 이름 같은데. 그러니까. 포톤리. 사건의 지평선은 요거의 이제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있고요. 특이점부터 사건의 지평선 거리까지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대략 2.6배 정도 더 키우면 크기를 키우면 지금 보이시는 이런 포톤링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은 저 포톤링 가운데 저기 동그란 저 검정색 부분에 이제 특이점도 있고 사건의 지평선 저기 있는 거네요. 블랙홀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블랙홀을 감싸고 있는 링이네. 맞습니다. 아. 자, 요게 이제 왜 생기는지를 한 번만 제가 설명을 조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커멓게 보이는 지점이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다시 지평선. 이야기하면 블랙홀의 크기예요. 그거에 또 1.5배 되는 지점에 포톤 스피어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저게 포토스피어고.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톤 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요? 이거 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지점이에요. 스피어라고 하는 지점은 블랙홀 크기의 1.5배 되는 지점이거든요. 저기는 아주 특이한데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저기 들어가면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빛이 돈다고요? 네, 원운동을 딱 저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회전력이 그럼 어마어마한가 본데. 그렇죠. 워낙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빛이 저기서 회전운동. 빛이 회전한다고 합니다. 네. 포톤 스피어에서. 네, 포톤 스피어에서. 그러니까 정말 이 태양계에서 태양이 강력한 중력으로 작용하면 네. 그 중력장 속에서 적절한 위치에 있는 맞아요. 행성들이 회전하는 원으로 거죠. 하는 맞습니다. 것처럼 똑같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서 네, 네. 빛이 회전을 해요. 계속 주기 운동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대박이네 중력. 근데 이제 행성계랑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기는 궤도가 매우 불안정한 곳이에요. 저렇게 회전하고 있는 빛을 우리가 딱 건드리잖아요. 빛이 안쪽으로 확 빨려 들어가거나 바깥쪽으로 확 나와요. 그게 이제 행성계하고 큰 차이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거보다 안쪽에서는 빛이 확 블랙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둡겠죠. 빛이 못 나오니까. 그럼 저기서 바깥쪽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빛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바깥쪽에서 우리가 밝게 빛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볼수 있는 거예요. 포톤 스피어라고. 그럼 이제 포톤 스피어보다 더 바깥에 있네요. 그렇죠. 포톤링이.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포톤님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오케이. 있어요. 블랙홀이 만약에 이렇게 있고요. 네.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럼 빛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직전에서 직진해야 이렇게 가야 되죠. 되는데 빛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중력 때문에. 네, 중력 때문에. 예. 그러면 마치 블랙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돋보기 같은 역할. 네.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오는 빛을 돋보기를 대고 보는 거예요. 블랙홀이 돋보기 같이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글자를 보더라도 돋보기를 대고 보면 어떻게 보이죠? 크게 보이죠. 크게 보이죠. 어. 그럼 포톤 스피어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보이는 크게 거야. 보이니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포톤 스피어를 우리가 보는 건데 더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됩니다. 돋보기 효과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토스피어를 보는 거 아니에요? 포토링을 본다는 그렇지만 게? 우리는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직접 보는 게 아니고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링이라고 하게 되는 거를 블랙홀 자기 자신은 아무런 것도 보여줄 수 없는 까만 색인데 암실인데. 그게 오히려 주변의 빛을 더 크게 이렇게 보여주게 한다는 게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한데. 네 맞아요. 좀 시꺼먼해가. 그죠? 이대한 교수님 뭘 그렇게 열심히 아니, 생각해요? 아니 정리를 하려고 이게 네. 되게 어려운 개념 같아서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중력장이 형성돼서 빛이 뺑글뺑글 도는데 사실 집단적으로는 광자들이 돌고 있지만 네, 맞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튕겨 나가고 들어가는 애들이 네, 많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네. 그 튕겨 나가는 애들이 우리한테 와서 보여질 때는 중력장 효과 때문에 볼로그랜즈 효과로 더 큰 것처럼 보이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게 포토스피어로 보인다. 포톤 링으로 보인다. 포톤 링으로 보인다. 네. 네 맞습니다. 보이는 것만 크게 보인다. 네 중력장 맞습니다. 때문에.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보여주시죠. 자 조금만 더 가면 네. 자, 갑시다 계속. 네 아마 이거는 이건 많이 봤죠, 이거는. 가르강티아. 많이 봤죠. 네, 요거는 방금 보신 것보다 조금 더 저희가 뒤로 가서 조금 더 큰 스케일을 보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근데 직접 찍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해서 가상이에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그런 자료. 지금 보시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막 돌고 있는 물질이 돌죠. 저게 바로 뭐냐면 강착 원반이라고 해요. 강착 원반. 네. 저거는 뭐냐면 블랙홀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밥이요? 네,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약간 강착 쟁반이라고 해야 되잖아. 이게 어떤 거냐면 블랙홀이 주변에 있는 가스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가스가 있습니다. 네. 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천문학에 있는 대부분의 천체들은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물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쑥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돌면서 천천히 돌아가요. 야, 나는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면은 저 근처만 가면 쉑 하고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회전으로 돌면서 들어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뭔가 계속 뺑글뺑글 도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블랙홀 들어가죠. 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구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 저기 이제 저 원반이 밀도가 엄청 높거든요. 밀도가 높다는 말이 이렇게 물질이 엄청 가깝게 있고요. 엄청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어요. 초당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회전을 하는. 초당 수천 킬로. 1초. 1초에 수천 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질하고 물질이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서로 막 부딪히겠죠. 부딪히죠. 예. 부딪힘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열이 생겨요. 열이 생기고 열이 생기면 천문학에서 열이 생긴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빛이 생겨요. 빛이 생긴다. 90도 같이. 그렇죠. 정확합니다. 90도 같이. 그러니까 저기 여기 빛이 생기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빛이 저기서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온도가 매우 높고. 그래서 저런 식의 이제 회전하고 있는 원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강착 원반. 저게 이제 강착 원반이 되게 네.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별 찌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제 보통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네. 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블랙홀로 네. 혹은 가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나온 김에 제가 다음 동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보이신 게 은하고요. 우리 은하 같이 별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 은하, 예. 은하입니다. 그리고 그 은하 중심에 엄청 무거운 블랙홀이 있어요. 보이게 동그랗게 이제 보이는 저. 블랙홀이 저게 보이고요. 블랙홀입니까? 자, 그 블랙홀 주위로 이제 별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별이 빨려 들어갈 거예요. 빨리 들어갔죠.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식사죠. 되냐면 조성력 때문에 저런 식으로 찢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블랙홀 주변부로 저런 식으로 이제 원반의 형태를 이제 만들게 되게 되고요. 별이 아주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랙홀에 의해서 중력이 생기겠죠.
가까운 면에 중력이 있고 먼 면에 중력이 있잖아요. 근데 가까운 면의 중력이 훨씬 세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확 잡아당겨서 찢어지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걸 조성력이라고 부르죠. 조성력.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별이 찢겨지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쪼개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별을 이루고 있는 성분의 절반이 블랙홀로 확 빨려들어요. 그리고 절반은 밖으로 나가버려요. 블랙홀 밖으로. 불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냥 경계에 딱 들어오면은 빨아들이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내보내는 거고. 맞습니다. 예. 별이 하나가 박살 나가지고 블랙홀 강착 오만반이 되면서 빛을 내면 그 별 원래 밝기보다 보통 밝은가요? 그보다 어두운가요? 아, 정말 좋으십니다. 이게 이제 블랙홀이 만드는 매직인데요. 그러니까 별이 이제 주로 빛이 나는 이유가 핵융합에 의해서 네. 빛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가진 질량의 아주 일부분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랙홀이 중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별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량의 거의 10% 가까이를 빛을 내는데 그러면 그 순간에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핵융합은 아니고 마찰력에 의해서 마찰력에. 마찰력에 의해서 열이 나와서 거기서 강한 빛을 10% 질량의 10%가 10%. 마찰력으로 빛을 맞습니다. 빛으로 전환된다고. 그렇죠. 그럼 저것도 우리 시야를 약간 좀 왜곡시키는 겁니까? 원래는 이게 맞는데 보일 때는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정확합니다. 그래요? 하나만 가르쳐 드려도 두 개를 하시면 정말 아니 말씀하시니까 원반이라고 하시니까 원반인데 이거 맞는데 어떻게 보면 시야가 왜곡된 게 아닌가? 중력 때문에. 정확합니다. 네,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차 원반 계속 네, 가- 계속 들어가시죠. 예. 정확하게 답을 맞추셨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준비해 온 게 있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중심에 이렇게 블랙홀이 블랙홀이요? 있고 네. 블랙홀 이렇게 동그란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네. 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원반입니다. 원반. 가스가 들어와서 블랙홀 주위에서 이렇게 얇은 이제 원반을 형성하고 있는 약간 거고요. 토성처럼 생겼어요. 토성. 맞습니다. 네. 이게 강착 원반. 강착 원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원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관측자가 이제 저쪽에 있다고 한번 그렇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앞부분은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대신에 이제 뒷부분의 경우 이 돋보기 역할을 하는 블랙홀 때문에 시공간이 휘면서 시공간이 휘면서 휘면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죠. 보이게 돼요. 이래서 이제 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블랙홀이 이제 이런 모습이 그렇죠, 그렇죠. 네. 시공간이 휘면서 정확하게 이제 블랙홀이 렌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뭐 그러니까요. 게임 끝이죠. 네. 예. 특이점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 그리고 포톤갱 그리고 이제 저렇게 강착 원반. 강착 원반 이거 알면은 뭐 이 다 구조만 알았죠. 알아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이제 블랙홀 이제 맞아요. 예, 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블랙홀이 흡수하는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생각하느냐에 좀 다르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블랙홀로 그냥 자유낙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주선이 출발을 해서 이렇게 자유낙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순식간에 빨아들여요. 순식간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뭐 그냥 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론 이제 어디서 출발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근데 이제 충분히 중력장 가까이 가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냥 순식간에 쑥 들어가게 돼요. 순식간에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아, 빨려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강차 원반을 통해서 들어가는 속도는 생각보다는 되게 느려요. 오. 네, 물론 이것도 이제 블랙홀 질량 따라 다르긴 한데 네. 보통 한 수천 년, 수만 년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이 걸려요. 아, 그러니까 강착 원반은 제일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블랙홀 안쪽으로 들어갈 때까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꽤 시간이 많아요. 블랙홀 얼마 전에 이게 촬영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떠들썩했던 적이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엄청나게 뉴스도 많이 나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블랙홀입니까?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촬영에 성공한 블랙홀이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이제 블랙홀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아, 저게 진짜 네. 촬영한 겁니까? 저거는? 촬영한 겁니다. 너무 흐린데? 네, 흐리죠. 네. 근데 흐리지만 이게 정말 대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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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발견.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발견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천여자리 은하단이라고 하는 은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은하단의 중심을 보게 되면 엄청 무거운 타원 은하들이 있어요. 타원 은하.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보다 한 100배 무거운 100배가 무겁다.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 거대 질량 블랙홀을
실제 전파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블랙홀의 존재를 진짜 찍어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 있는 저 환하게 빛나는 게 강차원반이에요? 포톤링이에요? 아, 역시 바로 이제 배우시니까 바로 이렇게 저는 중요한 질문을 강차건반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 포톤님은 저렇게 두껍지 않아요. 아, 정말 많은 걸 알고 지금 신문. 야, 연대 들어갑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옷도 지금 제대로 천문학과 옷을 입고 제가 대학원으로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보시면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 보시는 거는 포톤링입니다. 야, 포톤님입니까? 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톤링은 그 사건의 지평선의 2.6배 정도 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했던 그 위치에서 포톤링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약간 사진 잘못 찍은 도너스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 블랙홀의 무게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포통링이 나와야 되는 위치에서 그 모양대로 딱 나왔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아, 기가 막히네. 근데 이 블랙홀 촬영이 얼마나 대단한 어려운 거예요? 거냐면은 지금 M87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리가 지구에서부터 거의 5천만 광년, 5천만 광년? 거의 6,500만 광년 그 사이 정도 떨어져 있고요. 네. 이 태양 질량이 65억 배입니다. 저게요? 네. 저 블랙홀이? 태양의 65억 배? 엄청나게 큰 거네, 진짜. 그렇죠. 근데 5천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블랙홀을 뭘로 촬영을 했을까요? 뭐 우주 망원경을 갖다가 줌을 최대한 막 당겨가지고. 보통 우리가 우주망원경 사용하면 분해능을 최고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허블 망원경을 찍으면 이렇게 보이지 않을 거냐라고 네.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네. 실제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는 허블 망원경보다 작게는 2,000배, 많게는 5,000배 더 분해능이 좋은 거예요. 그만큼 분해능이 좋은 겁니다. 깜깜하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죠. 뭘로 그래서 뭘로 찍었냐? 분해능이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해능을 높이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분해능은 파장, 우리가 빛의 파장에 비례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망원경 구경, 망원경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이걸 본 망원경의 경우는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이 망원경은 이 구경을 얼마로 했냐면 바로 지구의 크기만큼. 에이? 지구의 구경을요? 지구의 크기만큼? 네. 설정을 그렇게 했다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건 전파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전파. 전파 관측만. 망원경 조그만 망원경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네. 그거를 이제 곳곳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망원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스페인에 있고요, 칠레에 있고, 미국에 있고, 그 다음에 남극에 있고 이런 식으로 지구 곳곳에 놔둔 거예요. 망원경 어레이를 만드는 망원경 거예요? 어레이를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어레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위치도 그래서 남반구 북반구로 나눠서 이렇게 딱 그렇죠. 정했네요. 지구 크기에 딱 맞게. 어느 정도 여기 곳곳에다가 스팟에다가 놓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약간 좀 거대화 이렇게 뭐 네, 연, 그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다 연결하면 예. 이제 실제로 거의 지구 크기만큼의 망원경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게 지구가 자전하니까 네, 돌면서 계속 착착착착착착착착 찍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핵심이에요. 전파 망원경의 핵심이 자전하면서 계속해서 찍어줘야 돼요. 지구가 망원경을 대신 좀 불려주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 그 전파 망원경으로 찍은 정말 블랙홀의 실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시뮬레이션에서는 가운데 포톤링이 있고 주변에 강차 공반이 막 돌아가는 거 네, 보여주셨는데 네, 네. 여기는 강차 공반은 좀 왜 안 보여요? 정말 안타깝게도 여기는 강차원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까? 이 존재를 하는데 그건 아직 잘 몰라요. 아, 그것까지 그건 아직 잘 모른다. 모릅니다.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보고 있는 파장의 한계인지 실제 없는 건지는 저희가 아직 현재 기술로는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은하당 블랙홀은 하나씩 이렇게 옵션 포함입니까? 그게 이제 블랙홀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돼요. 네. 종류가 또 다르구나. 그래서 특히 이제 천문학에서 봤을 때 예. 블랙홀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별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블랙홀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별 질량 블랙홀이라고 해요. 별 질량 블랙홀. 그래서 그런 블랙홀은 태양보다 한 최소한 20배 이상 무거운 별이 죽게 되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심에
바로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돼요. 계속 빨아들이는 중력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구나. 네. 그러면 우리 은하에는 지금 블랙홀이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거운 별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여전히 저희한테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예측한 건 있어요. 죽어서 블랙홀이 될 만큼 무거운 별이 그럼 몇 개가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그걸 이제 예측을 해봤더니 대략, 이건 정말 대략입니다. 한 1억 개 정도. 1억 개요? 네. 우리 은하계에만? 네. 우리 은하 안에만 최소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애들이 한 1억 개 정도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종류의 블랙홀이 뭐냐면 거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거대한 것 같은데. 그럼 거대한 걸 안 치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천문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 질량 블랙홀은 작은 블랙홀이 되고요. 아, 천문학의 스케일이 이렇게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대 질량 블랙홀은 태양의 적어도 100만 배, 100만 배? 100만 배.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거대 질량 블랙홀은요? 크게 세 가지 가설이 있는데 뭘로 만들어지지?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별 질량 블랙홀들이 이웃에 있는 블랙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별 질량 블랙홀 합친다? 걔네들과 합쳐지면서 점점 사이즈를 키워간다. 블랙홀 M&A. 그렇죠. 블랙홀이 M&A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거대 식으로. 질량 블랙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별들이 충돌을 하면서 더 큰 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작은 별들이 합쳐져서 큰 별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이즈가 엄청 커지겠죠. 그 큰 별이 거대 질량 블랙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가설이고요. 세 번째는 애초에 우주가 태어났을 때 뭐 별이고 뭐고 이런 단계를 모두 건너뛰고 가스들이 너무 많이 뭉쳐져 있으니까 그냥 그것들이 별이 되기 전에 그냥 바로 붕괴해 버렸다. 너무 많아서. 너무 가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빅뱅 하게 하면서 커지기 전에는 다 몰려 있으니까. 근데 다 몰려 있으니까 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생겼다. 이런 가설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설이에요. 그러면 블랙홀도 먹은 만큼 어떻게 진화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블랙홀도 아주 빠르게 많이 진화를 하게 됩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빠르게요? 이제 크기를 키우게 되는 몸이 커지는 체급이 커져요. 예. 체급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스나 별을 빨아들여서 이제 몸무게를 더 이제 느리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야? 블랙홀이 와, 멋있다. 지금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블랙홀이 아주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저 기둥 뭐예요, 기둥? 저 기둥 이렇게 네. 뭔가 품어져 나오는 게 보이죠? 예. 저게 뭐냐면 블랙홀에서 나오는 제트라고 하는 거예요. 제트? 제트. 블랙홀은 아주 재밌게도 모든 걸 빨아들이지만 않고요. 네. 블랙홀이 빨아들인 만큼 또 그만큼 뱉어내기도 해요. 블랙홀이요? 네, 뱉어내기도. 사건의 지평선 안에 들어온 건 아무것도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바깥에서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에서 강차 원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럼 거기 온도가 매우 높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질들이 이온화가 돼요. 그러니까 양성자랑 전자가 따로따로 찢어지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하를 띠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자기장을 거기다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블랙홀 주변에 엄청 강한 자석이 생기는 거예요.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전하를 띤 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자기장을 따라서 뺑뺑뺑뺑 돌면서 엄청 빠른 속도로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자기장. 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저런 식의 제트의 형태로 보이게 돼요. 저 다 전기를 띤 입자겠군요. 네, 맞습니다. 강한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 자기장에 따라서 전할 때 입자들이 나가게 돼요. 그 블랙홀이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기 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전자기 트림, 전자기 딸꾹질.